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컴퓨터 인공지능 학부에 재직을 하고 있는 김지승이라고 합니다. 음, 앞으로 3차 시 동안, 그러니까 75분 동안 블록체인 강좌의 일부로서 블록체인에 쓰이는 암호 기술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과 응용에 관해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아마 해시 함수를 제외한 암호 관련된 내용은 많이 다루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구조상.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약간 암호학적인 내용들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이 75분의 수업이 끝났을 때 암호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암호학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뭐, 물론 그것들의 컨셉들에 대해서지만요. 그거를 이제 목표로 삼고 있고요. 또한 이제 블록체인의 어느 부분에 어떤 암호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5분 동안 저희가 다룰 컨텐츠들은요, 이제 고전 암호화, 그리고 대칭 키 암호, 공개 키 암호, 그리고 그리고 전자서명의 응용, 이렇게를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서 이 각각의 녀석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는 어렵고요. 고전암호를 제외한 다른 녀석들은 이제 실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안전성 모델을 가지고 가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등등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얘네들의 컨셉 정도로 간단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금 열심히 살펴볼 만한 내용은 이제 고전암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먼저 정보보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정보보호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정보보호라는 게 이제 암호학의 상위 개념이기 때문이고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인 TTA에서 발간하고 있는 정보통신 용어 사전에 따르면은 정보보호라는 것은 정보의 수집, 저장, 송수신 등의 처리 과정 중에 생기는 정보의 위변조, 훼손, 유출, 사용 방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 기술적 수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지어 정보 자산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서 고려하고 있는 아니, 정보의 흐름 전체를 이제 보호하는 개념이라고 사전상으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정보보호는 이제 밥이라는 사람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 정보 M을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법들을 다루고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는 크게 기밀성과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을 만족을 하게 설계를 하는데요. 음, 설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밀성에 해당하는 영어, confidentiality와 무결성에 해당하는 영어, integrity, 그리고 가용성에 해당하는 영어, availability의 알파벳 앞글자를 따서 CII, 트라이어드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들을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기밀성 같은 경우는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3자는 비밀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M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말인즉슨 이 기밀성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에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결성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의 위조나 변조 같은 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단어이고요. 가용성은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만약에 기밀성과 무결성을 완벽하게 만족을 하고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해도
가용성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정보보호에서 추구하는 목표에 맞,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아무리 좋은 근거가 있다라고 해도 내가 그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저랑은 아니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호는 단순하게 안전성만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의 편의 또한 동시에 요구를 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호학은 이제 정보보호의 하위 분야로서 이제 주로 기밀성과 무결성을 이론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론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뭐 통계학적인 내용과 그리고 수학적인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본 아니 앞으로의 75분 동안은 이 최대한 수학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고 설명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학에서는 기밀성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비밀키 암호 혹은 대칭키 암호라고 불리는 녀석들과 공개키 암호 혹은 비대칭키 암호라고 불리는 녀석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메시지 인증 코드, 이 맥이라고 불리는 녀석과 전자서명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뭐 요런 녀석들의 개념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여 녀석의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다룰 겁니다. 맥에 관련돼서는 잘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얘네 두 개가 정확하게 똑같은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자면은, 먼저 기밀성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사전의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 사전의 용어에 따르면 정당하지 않은 사용자나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게 하는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암호학에서 암호 기술들을 설계를 할 때 보통 저 기밀성이 만족을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용될 뭐 표기들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자 M은 메시지 공간이라고 메시지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녀석들을 대문자 M으로 표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대문자 M이라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을 메시지 혹은 평문, 플레인 텍스트라고 부를 겁니다. 뭐 줄여서 txt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대문자 C는 암호문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의미를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암호문 공간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암호문 공간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암호문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C라고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CT라고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CTXT라고 쓰는 뭐 이 세 가지 표현들을 그냥 혼용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 K라고 불리는 녀석들은 이제 대문자 K는 우리는 앞으로 키 공간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 키 공간에 있는 원소들을 키 혹은 비밀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알고리즘과 이제 복호화 알고리즘들의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인크리션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녀석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은 K 프로덕트 M을 정의역으로 갖는 정의역으로 갖고 이제 암호문 공간을 공역으로 갖는 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키 스페이스에 있는 키를 EK라고 할 거고요. 메시지를 M이라고 했을 때 얘를 C로 보내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함수는 아니지만은 그냥 편의상 함수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의 노테이션과 달리 이 2라는 녀석을 도입한 이유는 요 인크리션 알고리즘의 2에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달았고요. 이 암호화 알고리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복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걸 있는데요. 이 복호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키 스페이스와 사이퍼 텍스트 스페이스의 프로덕트를 이제 정의역으로 갖고 메시지 스페이스를 공역으로 갖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코어 알고리즘에서 쓰이는 키라는 걸 의미를 하기 위해서 보코어 알고리즘의 디크립션의 D를 따와서 DK라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코어 알고리즘은 DK, C를 M 스타로 보내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세팅은 이제 다음 세팅인데요. C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크립션의 DK에 C가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DK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게 M스타가 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아보학에서 바라는 상황은 요 M과 이 M스타가 같게 되는 상황만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달라지면은 암호화 시켰다가 복호화 시켰을 때 값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 두 개가 같은 케이스만을 다루려고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적었던 요 기호들을 만족을 하는 DK가 존재를 하는 함수 페어들을 우리는 암호 기술이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암호 기술들의 종류를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건데요. 만약에 DK와 EK를 똑같은 녀석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대칭키 암호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인크립션에서 쓰는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쓰는 키와 복호화 알고리즘에서 쓰는 키가 서로 똑같기 때문에 대칭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요. 디크리션에 써서 복호화 알고리즘에서 쓰는 키와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쓰는 키가 서로 달랐을 때는 이제 비대칭이다라고 해가지고 비대칭 키 암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대칭 키 암호의 또 다른 이름이 공개키 암호가 되는 이유는 어,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얘를 공개를 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개를 한다라는 거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저 EK 값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암호 기술을 설계를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의 설계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개방형 설계라고 불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폐쇄형 설계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 개방형 설계라고 불리는 것들은 비밀 키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공개를 해도 괜찮다라는 방법론인 거고, 폐쇄형 설계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모든 내용들을 다 비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는, 어, 뭐, 폐쇄형 설계가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 대신에 뭐, 알고리즘이며 뭐, 디자인이며 모든 걸 숨겨야 되기 때문에 만들기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암호학에서는 사실 폐쇄형 설계를 추구를 하는 게 아니고 개방형 설계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있어 보이는 말로 케르크호프스의 원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케르크호프스의 원리가 얘기를 해주는 해주는 얘기는 이제 암호 기술의 안전성은 키에만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표현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그러니까 뭐 디자인 같은 게 전부 다 공개가 되어도 키만 키만 잘 지키면은 이제 이 암호 기술이 안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다양한 점을 시사를 하는데요. 뭐 알고리즘을 숨기는 것보다 키를 숨기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디자인을 할 때 조금 더 디자인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쉬울 거고요. 그리고 경제학적인 입장에서도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적에게 폐쇄형 디자인을 사용을 했을 경우 적에게 알고리즘이 탈취당하면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다시 다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개방형 디자인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키만 새로운 키를 그냥 단순히 사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음, 불이의 불이의 일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기가 훨씬 쉽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학에서는 이제 오픈 디자인을 선호를 하더라라는 걸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이제 고전 암호 중에서 시저 암호를 잘 살펴볼 거고요. 그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카이사르를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시저 암호는 가장 오래된 암호로서도 유명하고 가장 간단한 암호로서도 유명을 하고요. 그리고 치환암호의 일종으로서도 유명한데 이 치환암호라는 게 뭐냐면은 문자로 치환해주는 모든 녀석들을 이제 치환암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A는 알파벳 D로 보낼 거고요. B는 알파벳 E로 보낼 거고요. C는 F로 그리고 D는 G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씩 대응을 시켜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다 보면은 어, X랑 Y랑 Z랑 각각 다 보내게 될 겁니다. 뭐 A부터 Z까지 알파벳 하나로 잘 대응을 시킨다라는 거고 그 규칙이 이제 세 칸씩 이동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마지막 케이스에 대해서만 살펴보면은 X는 다시 A로 보낼 거고요. Y는 B로 보낼 거고요. Z는 C로 보내는 뭐 이런 식으로 암호화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면 이제 다음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택이라는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은 단어를 암호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A를 세 칸 옆으로 보내서 D로 보낼 거고요.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도 세 칸 옆으로 보내면은 이 W에 해당을 하니까 이제 T를 이렇게 W로 보내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T는 똑같이 W로 보낼 거고 A는 아까 D로 보냈으니까 D로 보낸다고 했고 C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F로 보내는 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K도 세 칸 옆으로 해서 보내면은 N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암호화 과정의 전부예요. 복호화 과정은 간단합니다. 복호화 과정은 더 간단한데요. 이 적혀 있던 화살표를 반대 방향으로 그냥 그대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뭐 아까 암호화 과정은 세 칸을 오른쪽으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복호화 과정은 세 칸을 왼쪽으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DWWDFN이라는 이 알 수 없는 알파벳들의 나열을 복호화를 시키면 어택이라는 게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가 이제 시저 암호를 뜻하는 겁니다. 뭐 시저 암호를 이제 꼭 옆으로 세 칸만 보내야 되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낼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은 A를 O로 보내고 B를 P로 보내고 C를 Q로 보내는 이런 식의 방법을 고려를 했을 때 평문을 이제 전북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암호문이 이제 뭐 이런 녀석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 비슷하게 평문을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알파벳의 나열을 생각을 했다라면 암호문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알파벳으로 보내는 게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숫자를 통해서 일반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 일반화를 시킨다라는 것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알파벳 A를 0으로 대응을 시킬 거고요. 알파벳 B를 1로 대응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알파벳 C를 E로 대응을 시키는 방법을 쭉쭉쭉 생각하면은 Z는 25까지 해서 모든 알파벳을 0부터 25까지에 있는 자연수들로 대응을 시킬 수 있게 돼요. 이런 대응을 생각을 했을 때 앞에서 봤던 알파벳을 세 칸 옆으로 옮기는 암호화 과정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0을 A를 D로 보냈으니까 0을 3으로 보낸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요. B를 E로 보내는 거는 B를 4로 보내는 녀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C를 F로 보내는 거는 E를 5로 보내는 녀석들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M이라는 메시지를 M 더하기 3으로 보내는 것을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끝내서는 안 되고요. 조금의 추가적인 장치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이제 요 알파벳 끝쪽에 있는 녀석들일 때문인데요. 마지막에 봤을 때는 X를 A로 보내고 Y를 B로 보내고 Z를 C로 보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의 알파벳 순서들을 알파벳을 얘네들을 숫자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하면은 얘가 25고 얘가 24고 얘가 23일 테니까 23을 0으로 보내고요. 24를 1로 보내고 25를 2로 보낸단 말이죠. 그랬는데 단순히 m을 n 플러스 3으로 보내는 녀석으로는 여기 이 별표 친 녀석들을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 얘네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는 요소를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 편으로 돌아와서 x, y, z를 잘 해석을 해보면은 23을 26으로 보내는 거고요. 24를 27로 보내는 거고요. 25를 28로 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모종의 추가적인 장치를 통해서 26을 0으로 보내야 되고, 27을 1로 보내야 되고, 28을 2로 보내는 이 추가적인 연산을 요구를 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이 연산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요. 0은 26으로 나눴을 때 남은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1 같은 경우는 27을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2 같은 경우는 28을 2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n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26이 보다 크게 되면 우리는 n 플러스 3을 26으로 나눈 나머지를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 연산을 우리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모듈로 26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저 암호 같은 경우는 m을 n 플러스 3으로 보내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모두 26을 해줘야 진짜 암호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인크리시폭 암호화 알고리즘은 m을 n 플러스 3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26으로 나눈 나머지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때 인크리션 키는 3이 될 거고 포커 같은 경우도 C를 C-3으로 보내는 녀석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봤던 예제를 일반화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는데요. 아까 봤던 예제는 이제 EK가 3인 케이스가 될 거고 DK가 마이너스 3인 경우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EK와 DK가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A부터 Z까지 있는 알파벳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0부터 25까지로 자연스럽게 확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저 암호는 결국 안전하지 않게 되는데요. 그 안전하지 않게 된 원인은 이제 여기 DK죠. 안전하지 않게 된 원인은 가능한 EK와 DK 개수가 너무 적다라는 건데요. 총 알파벳의 개수와 똑같으니까 26가지의 EK와 DK가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어 26번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암호문을 전부 복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직접 해보시면은 괜찮은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고전 암호를 넘어선 대칭키 암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